한인에서 외국인 도우미 분을 시터분을 모셔왔어요. 그런데 두 아이를 봐주는 입주 도우미의 돈이 당시 한 4년 전쯤 되는데 한화로 얼마쯤 되었을 것 같으세요? 한화로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명사특강 토드 탑 오브 드림스 두 번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해 주실지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 헤드라인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아마 들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바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심각하게 얘기하지도 또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최근 출산율을 보면 0.6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갈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학적 시간으로 진단한 축소사회라는 주제로 국민대학교 이현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 맞아주십시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좀 덜 지루하시게 그리고 최대한 집약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경제 활동을 한참 하고 있는 이 세대로서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 걱정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저는 질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그 현실을 보았을 때 해결해야만 하죠.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제가 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보는 조금은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저출산 고령화 최근 제가 기사를 봤더니 2월에 태어난 아이의 수가 10,000명대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연을 들을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좀 들으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현실 상황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출산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동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원인을 진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하나 해결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따라서 조금 더 구조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좀 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통합적인 정책 그리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제목을 저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현진 교수님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구조적이고 문화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띄워드린 내용은 바로 합계 출산율인데요. 이미 많이 미디어에서 보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작년에 0.72 그리고 올해는 0.6대로 더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합계 출산율은 사실 어떤 지수인가 연령 구조가 상이한 서로 다른 조직이나 국가 간의 출산 수준을 좀 더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표인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검은 라인이 OECD 평균이고요. 빨간색 선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낮은 출산율이죠.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0점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심각하게 보는 상황은 바로 추세입니다. OECD 다른 국가들은
계속 떨어지곤 있더라도 어느 일정 수준에서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하방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이 하락하고 있는 그 속도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이렇게 끝없이 떨어지는 출산율은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일까? 사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말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예전만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혼인 관계하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혼인 자체를 하지 않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혼인을 기피하는 가치관이 점점 만연하면서 아이도 역시 낳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첫 출산의 나이 역시 계속해서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저 자주색 라인이 바로 한국인데요. 다른 국가들도 첫 출산 나이, 여성의 첫 출산 나이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역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사실 아주 초기부터 많은 경제학자, 인구학자, 사회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거시적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GDP 수치였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는 GDP가 증가하고 나라가 더욱 발전될수록 출산율은 떨어지더라라는 것이었죠.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유엔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70년대를 보시면 GDP가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초록색으로 생긴 다트들이 아시아권 국가들인데 아직까지는 GDP도 낮고 출산율은 높은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스캐터 플랫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80년대 나라들이 드디어 GDP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0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아시아권 국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GDP를 올리게 되고 출산율도 충분히 밑으로 하방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때론 클리어한 이런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는 것을 관찰하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음의 상관관계가 모든 나라에서 관찰이 되는 것일까? 그들이 찾아낸 답은 바로 여성들의 소득 증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성들이 이제 더 많이 교육받게 되고 그리고 사회로 진출하는데 GDP가 늘어나서 임금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써야 되는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여성들이 많은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관계성이 반등되었다는 것이죠. GDP가 높은 나라들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포인트 우리나라에서 매우 뼈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개를 담아봤습니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추세를 제가 좀 트레이스 따라봤는데요. UN 데이터를 보시면 특히 서구의 선진국에서 뭐 영국, 스웨덴 그리고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 GDP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역시 학자들이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 공통된 채널을 찾아냈습니다. 정책이 워킹, 발동하는 구간을 찾아낸 것인데요. 4가지 정도의 채널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국가들에서는 공공보육의 가용성이 늘어난 국가들이었죠. 뒤이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만연하고 많은 가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공통된 특성을 알아냈습니다. 당연히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가 좀 더 만연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실질적인 양육 참여도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4가지의 채널에 따라서 출산율과 GDP의 관계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변수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DP가 발전하면서 출산율의 변동이 있기 시작한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여성의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의 방향으로 0의 위쪽에 있는 개수니까요. 양의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OECD에서 이제 추려온 데이터인데 많은 선진국들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늘어났지만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재밌는 결과를 제가 발견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도픽과 그의 연구진들이 2022년에 발간한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변수 사이에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X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사나 육아에 있어서 남성의 참여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남성들이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입니다. Y축은 합계 출산율이 되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양의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육아에 좀처럼 참여하지 않고 출산율도 낮은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관심이 가졌던 나라들은 바로 위에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도트들이었어요. 저 나라에서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 먼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낸 동의는 바로 사회 규범의 측면이었습니다. 실제 집안일과 육아에 있어서 남녀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분 남자가 가정일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죠. 이렇게 일과 가정 양립에 있어서의 성 역할 규범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일과 육아 간의 어떤 긴장 관계, 갈등 이런 것은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범이 좀 더 양성 평등적으로 옮겨갈 때 여성의 출산 영향에도 의향에도 큰 아주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한다면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결혼한 부부들을 제가 가끔 인터뷰해보면 이 가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젊은 세대들은 크게 반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에서 발간한 가족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맞벌이와 외벌이의 구분이 없이 주로 기관 이용 시간 외에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의 육아는 여성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나라의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뭐 세계에서 정평이 날 정도로 오랜 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죠, 모두들. 굉장히 경쟁적이고 시간 집약적인 잡들이 많습니다. 여성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남성도 피곤합니다. 또 이렇게 피곤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육아까지 하려고 한다면 남성분들의 입장도 매우 괴로운 점이 많을 거예요. 뭐 여성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특히 이런 직장에서의 엄마 페널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임금을 덜 버는 조금 더 유연한 직장으로 더 낮춰서 이직하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을 아예 이탈해버립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행복도가 저하하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경향 혹은 낳지 않고 싶어하는 경향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주목한 요인은 바로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신혼부부들의 소득별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안쪽의 부부들이고요. 통계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저 밑에 오렌지랑 그 초록색 컬러는 7천만 원 이상 가구 소득이 아니면 연 1억 원 이상을 버는 신혼부부들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신혼부부가 벌어들이려면 대체로 맞벌이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 가구들에서는 소득을 많이 벌지만 그거보다 적게 버는 가구에 비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소득과 출산이 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역의 방향성은 제가 아까 GDP 현상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에서 초래되는 사실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 점에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사용할 때 많은 부분 돈을 더 줘서 아이를 더 낳게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죠. 뭐 육아 수당이나 출산 축하금 이런 걸 통해서 그 동인을 좀 키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보신 대로 소득이 높아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은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테스트해보고자 돈이 많아도 사람들은 정말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 인과관계를 테스트해보고자 재밌는 사회 실험을 합니다. 바로
복권 스터디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복권은 당첨되면 그냥 나의 소득이 되는 거지 여기에 내 노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한 불로소득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복권에 당첨된 젊은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인가? 유의미하게 많이 낳는다면 불로소득은 출생률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한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유의미하게 많이 낳았다라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경향성이 남성과 여성으로 봤을 때 남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봤더니 왜 그러냐. 이렇게 복권에 당첨된 남성들이 결혼 마켓에서 인기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들 인기가 올라가니까 결혼도 잘하고 재혼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뭔가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은 일정 부분은 증명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어떨까? 이것도 최근에 발간된 저널에서 제가 가져온 연구 결과인데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이제 Y축은 평생 동안 아이를 하나는 낳을 가능성이에요. 그것과 Y축은 이제 소득인데 여기 1이라고 써 있는 것은 딱 미디언 인컴이고요. 2, 3은 미디언 인컴의 2배와 3배를 버는 각오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한다면 아이를 한 명은 출산한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아이를 더 낳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출산율이 전개가 되지는 않죠. 사실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벌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겠죠, 여전히. 사실 2022년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네덜란드에서 발간이 됐는데 경제적 준비와 출산율과의 관계성을 시간별로 추적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이 연구진들이 우리나라의 케이스에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은 최근에 들면서 젊은이들이 경제적 준비에 대해 느끼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출산을 하는 출산 행위와의 관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되는 관계성은 우리나라에서 막 유달리 심하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면서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불확실성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못 얻을까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탐구한 이 젊은이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의 직업을 얻지 못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직업을 갖고 그 정도의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너무나 코스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이를 낳을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뭐 아이를 낳는 비용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강조한 거는 이제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있었을 거고요. 또 대표적인 게 역시 교육비의 문제이죠. 그래서 양육이나 교육 비용의 상승 및 양육 관행의 변화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이는 비싼 존재다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가 인구학자이기도 하지만 다둥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둘째가 이제 7개월이 됐어요. 근데 첫째가 유치원에 갈 시기인데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엄마들에게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인데요. 저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부분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교육의 문제. 아니 이 책 겨우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의 문제냐. 복병이 있습니다. 뭐죠? 영어 유치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보내지 않지만 이 영어 유치원이 저희 동네에서는 또 트렌드를 타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해. 그러면 엄마들이 막 지원을 하기 시작하죠. 제가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대기 준서 100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번이 걸린 영어 유치원인데 그럼 도대체 얼마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명의 월급에 거의 다다르는 돈이었어요. 뭐 원복비, 셔틀비, 뭐 교재비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엄마들은 100번의 대기 번호를 걸어놓고 아이들을 영유에 보냅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애 과정을 살면서 항상 경쟁에서 이기며 살아왔고 남편도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분위기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거기 보내지 않으면 내 아이는 경쟁에서 질 것 같다는 미친 듯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이런 피어 이펙트가 지금 우리 젊은 계층 그리고 아이를 낳는 부모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저출산 대응 전략 사례들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출산 대응 전략을 얘기할 때 아주 대표 선수로 늘 등장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요, 그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저출산의 그 문제를 잘 극복한 나라예요. 1점대 후반의 그 TFR을 항상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합계 출산율을. 이 합계 출산율이 생각보다 높은 것 플러스 이 나라의 특징은 여성들의 경제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의 대표 선수인 격이죠. 이 나라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주 디센트한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480일이 주어지는데요. 그중에 90일은 반드시 배우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의무적으로 90일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가 매우 높게 되겠죠. 이 외에도 뭐 출퇴근 시간이 유연화, 그리고 공공보육의 높은 질과 엄마들의 공공보육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이 성공적인 대응 전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응 전략 중에 하나 이야기할 때 늘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제일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을 고민하고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38년도부터 가족수당 제도를 도입했고요. 이 가족수당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두텁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도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모든 이에게 쉐어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이 주어지고요. 급여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뭐 너무 유명한 프랑스의 보편적 조기교육 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구학자들에게 예시로 들어지는 게 바로 포괄적인 가족 정책이죠. 비전통적인 가족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등록 동거혼이 되겠죠. 이 나라는 동거 커플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률의 약 60% 가까이가 되는 나라예요. 반 정도가 이미 동거 커플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이 혜택을 주는 정책을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기르게 하는 모티베이션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사실 제가 지금 유럽의 성공 사례라고 스웨덴과 프랑스의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이 정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지 않은 정책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 정책들 이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까? 뭐가 다른 걸까?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였고 그 다음 직장이 홍콩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 두 나라가 인구 문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고 느낀 사람이에요. 이 나라도 좋은 정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보시다시피 경제적인 보조 정책, 그리고 뭐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도 주어지고 있고요. 방과 후에 공공 프로그램도 확충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몇 년째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홍콩은 합계 출산율이 0.77이고 싱가포르도 이민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점대의 합계 출산율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와 우리나라, 프랑스와 스웨덴과 뭐가 다른 것이죠? 일단 이 나라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육아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들여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라는 굉장히 보편화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홍콩 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제 옆방 친구 교수가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필리핀에서 외국인 도우미 분을, 시터분을 모셔왔어요. 그런데 두 아이를 봐주는 입주 도우미의 돈이 당시 한 4년 전쯤 되는데 한화로 얼마쯤 되었을 것 같으세요? 하나로 100만 원이었습니다. 홍콩의 높은 월급 수준을 생각했을 때 100만 원이면 너무나
해필리 지급할 수 있는 돈이죠. 자, 그렇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출산은 계속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홍콩 밥티스트 대학교 교수 연구진들의 그 결과를 보았는데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절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가정 내 일과 양립의 문제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컨플릭을 느끼고 있다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실질적으로 육아를 도와줘도 부부는 결혼 생활에 행복함을 느끼지 않고 여자는 아이를 더 낳을 동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가사 도우미와 결혼 생활의 문제는 서로 교호작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일과 가정의 양립과 해피한 여자, 해피한 남자의 결혼 생활이 없다면 가사 도우미가 아무리 들어와도 출산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뼈를 때리는 팩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나라는 매우 경쟁적인 환경을 자랑합니다. 교육도 엄청나고요. 공교육이 잘 되어 있다곤 하지만 많이 버는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공교육 시스템에 보내지 않아요.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영국 학교나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내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비쌉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특성상 굉장히 좋은 직업들이 많아요.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보스턴 컨설팅, 매우 좋은 투자은행과 컨설팅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기에 취직하는 게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직장들의 특징은 뭐죠? 굉장히 터프해요. 시간 집약적 직장이고,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에 따르면 greedy work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탐욕스러운 직장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탐욕스러운 직장들이 엄마, 아빠, 젊은이들의 등골을 빼먹을 동안에 이 젊은이들은 더 이상 결혼하고 싶어지지 않고 이런 힘든 인생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도 않은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지만 행복하지 않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는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이전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에요. 더 이상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만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이 나라에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약간의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정책적 제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성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줄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보고요. 좀 더 통합적인 시각으로 사회 구조 개편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때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만능주의로 가지 말고 청년의 삶을 이해하자라는 게 저희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